시청자 여러분, 김진입니다. 2016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라는 마법에 걸린 대한민국에서 이제 2017년을 눈앞에 두고 오늘은 2017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남북한에게 공이 건국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한은 1948년 건국 이래 현대사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내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현대사에 경험이 없었던 그런 격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0번째 대통령인데 모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엄청난 격변과 우여곡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민중봉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사건, 또 가장 믿었던 정보부장에게 대통령과 경호실장이 피격 사망하는 사태, 또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내란과 불법자금 혐의로 법정에 서서 손을 잡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끔찍한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그 죄 때문에 퇴임한 이후에 1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본인 재임 중에 벌어졌던 각종 엄청난 이 범죄가 드러나서 커다란 역사적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북한에게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준 사건, 민간인 1000명을 불법 사찰 도청한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검사가 그의 정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참으로 기억하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만 어떤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부인의 불법 자금 사건 때문에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10명의 대통령, 그 10명이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과 관련된 끔찍한 격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탄핵되든 안 되든 내년 5월, 늦어도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또 개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을 하고 그 공약대로 실천을 하게 된다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사회 환경에서도 내년에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2016년에 최고 정점을 찍고 내년서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입보다 일해야 되는 손이 부족한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내년부터는 고령화 사회로 한국이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65세 인구가 사회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그 7%가 고령화 사회죠.
영어로 하면 에이징 소사이어티, 고령화 사회가 2000년에 시작이 됐고 2017년인 내년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21%를 넘는 그런 늙고 쇠잔한 사회가 됩니다. 이 고령화가 시작된 2000년서부터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2026년에 되는데 이것은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이 1961년 5.16 쿠데타에서 1987년 시민혁명까지 2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통해서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26년인데 공교롭게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되는 사회가 늙어가는 그 기간도 26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북한도 건국 69년을 맞게 됩니다. 세계사에서 끔찍한 장기 독재 정권, 특히 공산 독재 정권이 70년을 넘은 사례가 없습니다.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구소련이 1922년에 건국이 돼서 69년 만인 1991년 해체됐습니다. 자, 북한도 내년에 69년이라는 수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증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공교롭게도 2017년 말을 핵개발 완성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북한이 70년을 넘기지 않고 69년이 되는 내년에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을 하고 핵개발 질주에 따른 북한 정권 내의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북한 정권의 벼랑 끝 상황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압력이 높아져서 내부에 보일러가 터져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내년에 피크에 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북한 공이 69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 한반도는 주변 4강의 환경에서도 내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4강 중에서 시진핑과 아베와 푸틴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년에 트럼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의 오른팔 왼팔 측근, 오른팔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이 사람은 육군 삼성 장군 출신으로서, 자, 그리고 왼팔의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친 개라고 불리는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 이 왼팔과 오른팔 공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관할을 하는 중부군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사, 글래디에이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작전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트럼프 자체가 가치 동맹보다는 이익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래의 가치, 거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양대 측근 참모 제임스 매티스와 마이클 플린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된다면 2017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해가 될지 모릅니다. 자, 이 모든 북한, 남한, 그리고 한반도 대외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는 2017년을 목전에 두고
목전에 두고 저는 최순실 사태는 잠시 접어두고 북한과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밤의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부시 행정부 때 국방장관실 집무실에 걸려있던 사진, 럼스펠트 장관이 기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진. 북한은 완전히 암흑 속에서 평양 정도만 겨우 촛불 정도의 희미한 모습으로 밝혀져 있고 남한과 기타 지역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끔찍한 양극화,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 현대 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 봉건 시대 그리고 과거 고대 왕국 시대 그 이전에 부족 국가 시절까지 통틀어서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을 시작한 이래 국경을 사이에 둔 이웃 국가 사이에 남한과 북한만큼 처절한 양극화를 기록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엄청난 끔찍한 양극화가 한민족에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 그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한 양극화라고 하는 이 상황에는 역사의 신이 숨겨놓은 모종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역사를 주재하는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신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민족을 주연으로 발탁을 해서 그 주연의 드라마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드라마. 첫 번째 유대인의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드라마의 생명은 아주 명백한 대조법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엄청난 시련과 또는 갈등 이런 것을 극복하고 어떤 클라이맥스의 성공과 반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엄청난 대조법의 드라마. 이것이 드라마의 생명인 것이죠. 1차 유대인들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조법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2500여 년 전에 바빌론 왕국을 포함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왕국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분산이죠.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탈무드라든가 또는 이 유대교 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들을 고수를 해서 민족의 명맥을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각기 살아가는 곳에서 엄청난 탄압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들의 대학살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해투쟁 이 자서전의 서문을 보면 유대인들을 기생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도 갖지 아니했는데 우리 사회에 빌붙어서 이 사회의 영향물을 빨아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다.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생충은 박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생각한 기생충 박멸 작전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서 1949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단순히 건국이 드라마가 아니라 건국한 이래 그 작은 나라가 똘똘 뭉쳐서 자신들보다 수십 배 덩치가 큰 아랍을 상대로 4차례의 전쟁을 모두 이겨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소국이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IT 기술로 선진화로 치닫고 있는 세계 최강의 강소국.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 드라마를 첫 번째 드라마를 꼽는 이유는 이들이 그런 어떤 시련을 겪고 세계 최강의 강소국을 이룩한 성공의 드라마도 있지만 제가 그들에게서 발견을 하는 것은 그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용기를 세계 민족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파해서 부숴버렸고 2007년에 시리아 원자로를 때려 부쉈습니다. 1981년에 이라크 원자로를 폭파할 때는 자신들이 그 이집트로부터 뺏었던 시나이 반도 거기 사막 위에 이라크 원자로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오랜 시간 끊임없이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16 팬텀 전투기 전폭기 18대가 동원이 돼서 한 비행기당 이 폭탄 2발을 싣고 요르단 상공을 포함을 해서 1000km를 날아가서 이라크 바그다드로부터 떨어져 있는 오시리크 원자로 바로 밑바닥까지 완벽하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파했습니다. 저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한 이유가 결국 그대로 두면 핵 개발을 지속을 하면 결국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자신들의 원자로를 폭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대인 드라마고 저는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두 번째 드라마가 독일인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참혹하게 패해서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적 부활. 저는 이것도 대단한 드라마지만 제가 독일인의 드라마를 뽑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자세입니다. 독일인들은 1970년대에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동독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독의 연방기본법을 보면 독일 연방은 16개 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단이 돼서 11개 주가 서독에 있고 5개 주가 동독에 나뉘어져 있을 뿐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16개의 연방 독일로 합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흔히 한국, 남한의 햇볕론자들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른바 독일식의 햇볕 정책이죠. 독일식의 햇볕 정책이 결국은 동서독 통일을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세상의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서독인들은 동독을 어떻게 대했느냐. 1972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전에 10여 년 전에 1961년에 중앙기록보존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끔찍한 인권 탄압을 전부 다 수집해 놨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살 명령을 내린 사람, 그 사살 명령을 집행한 사람, 그리고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검사, 판사, 관리들에 관한 기록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동독법에 따라서 단죄했습니다. 동독식 공산당,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원의 3분의 1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서독인들은 통일에 대해서 이런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신속하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자유민주주의 서독이 공산주의 동독을 흡수 통일을 하는 서독식의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통일 독일은 유럽의 기둥이자 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없었더라면 수년 전 유럽의 재정위기 때 아마도 유럽은 버티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저는 1차 유대인들의 드라마, 2차 독일인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의 신이 3차 드라마를 어디에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1차 드라마와 2차 드라마의 공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의 생명은 대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나라나 민족 중에서 가장 끔찍한, 가장 처절한 대조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한반도요, 한민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남한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한 양지의 세계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련과 곡절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 만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컬러 텔레비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유람선을 전부 한국인이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화로 달성된 창의적인 사회 분위기 덕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쑥쑥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상한 모태범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500m는 순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양인들도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1만 미터는 10km 빙상 마라톤은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승훈 선수 이전에는 동양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경제 성장과 풍요 속에서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음지의 세계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 1945년으로만 따져도 내년에는 72년이 됩니다. 건국으로 따지면 69년이고요. 근대 공화정 시대 이래 이런 세습 정권 자체가 이 기록이 드물지만 3대 세습은 이제 기록이 거의 유일한 것이고 김일성이가 49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이 기록과 타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쿠바의 카스트로인데 최근에 사망을 했죠. 이 기록을 유일하게 깰 수 있는 사람이 리비아의 카다피였는데 42년 만에 민중봉기에서 붙잡혀서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자,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긴 세습 독재 정권,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게 주민을 탄압하는 정권,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외부와 폐쇄된 정권,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전 국가가 병영화되어 있는 군사 정권, 이런 것들도 아주 대표적인 음지의 세계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만이 아닙니다. 자,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북한은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였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남한보다 1cm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한 20세 청년들의 평균 신장이 1m 74cm가 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m 60cm 정도입니다. 한때 북방 기마민족에 후회했던 북한이 완전히 지금 남방민족들,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못할 정도로 완전한 인종 후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GDP로만 따져도 북한은 남한의 40분의 1,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동독이 서독과 통일될 때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도 서독의 3분의 1은 됐습니다. 지금 카리브 해를 사이에 두고 쿠바가 미국하고 이웃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9분의 1은 됩니다. 이 2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양극화는 어떤 사람들은 25대 1로 봅니다만은 이 양극화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한 이래 국경을 사이에 둔 이웃 국가 간에 이런 처절한 양극화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1차 드라마와 2차 드라마의 공통점이 대조법이라고 했을 때 그 대조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한반도요 한민족이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이 끔찍한 양극화의 사례를 남한과 북한을 볼 때마다 제가 2000년에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따라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북한 평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늦가을이었는데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그 연도변에 남한으로 따지면 이제 김포공항 연도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연도변에 그 농가의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져서 어떤 창문들은 유리창을 끼우지도 못하고 어떤 창문들은 비닐로 대충 막아놨었습니다. 북한의 늦가을이 얼마나 쌀쌀하고 춥습니까? 그 추운 바람을 막아낼 유리창이 없었던 그 회색빛 농가 주택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한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북한을 볼 때마다 저는 역사의 신이 3차 드라마를 한반도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머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 드라마를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줄 신의 메시지는 뭐냐? 저는 그것은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와 그 급변 사태를 현명하게 관리해서 독일식의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로 가라는 그것이 한민족의 노선이요. 그것이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동북아 작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인류사적 변혁이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2017년 내년을 시작을 해서 2017년, 2018년 북한의 급변 사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권력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태영호 주연공사가 여러 차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이 북한의 공포정치 속에서 북한 내부의 압력이 폭발해서 김정은이가 아웃되게 된다면 자, 북한의 2인자 3인방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영애 노동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이 2인자 3인방 중에서 한 사람이 집권을 하든 아니면 2인자 3인방이 공동 집권을 하든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을 하든 새로 등장하는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개인 숭배와 권력층의 절대 부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개혁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남한의 햇볕 정책이다. 새로 등장하는 이 정권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쌀과 에너지와 비료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정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량 탈북 같은 사회적인 혼란을 막고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정권과 그때 필요한 것이 햇볕 정책이요 대화와 교류다. 그래서 이 정권과 남한의 정권이 대화와 교류를 시작을 해서 시간은 독일보다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은 남한의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를 흡수를 해서 커다랗고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 이 7,500만의 자유민주 대한 통일국가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7,500만 한민족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 4강에게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중국의 동북 삼성의 발전이 막혀 있는 것은 북한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암덩어리, 북한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게 된다면 그러면 동북아의 숨통이 터져서 유라시아라든가 새로운 실크로드, 이 동북아,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업그레이드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서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어떤 7,500만의 자유로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이런 철도를 통해서 중국이 다 함께 유럽으로의 진출을 더 가속화할 수 있고, 자, 동시에 일본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자, 이제 7,500만 자유 통일국가 한국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그때 중국, 한국, 일본의 동북아 경제 공동체도 가능하게 되고 한일 간의 해저 터널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역동적인 7,500만 시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와 역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 러시아의 평생 꿈 중에 하나가 태평양 국가가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연해주의 발전이 막혀 있는 것도 북한이란 존재 때문이다. 이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다시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의 쐐기를 드러내게 된다면 숨결이 통하고 에너지가 순환을 해서 러시아의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극동지방도 새로운 업그레이드의 차원을 맞이할 수 있고, 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라고 하는 아주 고질적인 미국의 세계 전략의 최대 장애물을 없애게 된다. 자, 그리고 7,500만 자유민주 한국이 여전히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발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 차원 높은 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주한미국만 38선 아래에 두게 된다면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의 군사적 동맹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한국, 미국, 일본으로 한 한미일 동맹 체제는 더욱더 굳건히 될 것이고, 중국, 러시아는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기회를 달성을 할 수 있고, 물론 적지 않은 난관과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통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동북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2,500만의 북한 인민들, 김정은 세습 정권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저들을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인류사적인 쾌척과 도전을 인류 문명사적으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고, 경제적으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전 인류적 경제의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 양대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남한 한민족 너희들이 한번 주재해봐라. 저는 이것이 지금 끔찍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에 예비한 역사의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환경이 실제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남한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남한이 우리들 5천만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권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확고한 대북관과 국가안보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그런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권을 중심으로 남한이 단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역사의 신이 예비하고 있는 한반도 드라마가 실현될 수 있느냐의 최대 관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뭐합니까? 그것을 잡아챌 수 있는 민족이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권이 있고 저는 빠르면 5월 정도로 예상되는 다음 대통령 선거 저는 이것이 2017년 대한민국 건국 69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69주년 이 시기에 맞이하는 엄청난 중요한 변화의 해에 우리 한민족이 마주할 수 있는 변화를 긍정적인 운명으로 이끌어가는 여부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의 주역 비스마르크가 남긴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들의 책무다. 신의 옷자락을 잡아챈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신의 옷자락을 잡아챈 서독의 헬무트 콜은 제2차 독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남한 5천만 국민은 한민족은 어떤 대통령과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 지도자가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챌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